네, 안녕하세요. 저 이페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이제 금융상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집 갖고 계시죠? 예. 이제 학습 포인트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56페이지 그 앞에 학습 포인트. 여러분, 이제 금융상품에서 그 이제 8개 출제되죠,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룬 거예요. 그 기본서 학습할 때. 이제 금융상품 이제 개론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회사들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이 이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이제 예금성 상품 또는 이제 신탁 상품,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이제 보장성 상품, 그리고 이제 투자성 상품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투자성 상품 그러면 대표적인 게 펀드란 말이에요, 여러분. 펀드하고 기타 금융투자 상품, 주로 이제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이제 그 투자 상품들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산 매각하는 거 이제 개념 있죠? ABS, 그 다음에 이제 MBS, 퇴직연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제 페이지 넘기면 여러분, 그 이제 핵심 정리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거 이제 문제집 한 권으로 여러분 시험에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풍부히 이렇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이렇게 담아놨지만, 핵심 내용도 담아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그 이제 핵심 탐구라 그래서 그 내용들 있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시험 자체가 이게 이제 그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문제보다는 넓게 이렇게 좀 암기할 게 많죠. 그 중에 이제 전형적인 게 이 금융상품이란 말이에요. 그 양이 많아가지고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내용들, 제가 여기 이제 필요하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서 관련된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회사들을 봅니다. 1번 밑에. 이제 은행이 있고, 이제 비은행 예금 이제 취급기관들이 있죠. 일단 여러분 이제 은행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반은행 또 특수은행 이렇게 나누는데, 특수은행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수은행은 5곳이 있어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협수협 단위조합이 아니고 이제 중앙회죠, 여러분. 농수협 중앙회는 특수은행으로 이제 분류해요. 이렇게 5곳이 있고, 이번에 여러분 비은행 예금 금융회사는 뭐냐면 이제 은행이 아닌데 이제 예금을 취급하는 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세 군데가 나와 있죠.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이제 신용협동기구, 또 우체국도 예금을 판매하죠, 여러분. 그 중에 그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원,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신용협동기구가 되고요. 여기에 그 이제 세 개 금융권이 있죠, 여러분. 예, 신용협동조합, 이제 신협이라고 부르죠. 또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상호금융이 이제 지역의 그 단위 조합들을 얘기해요. 요 세 개를 묶어서 이제 신용협동기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잘 아시죠? 예, 뭐 생보사, 손보사. 그 다음에 4번에 금융투자회사, 좀 이제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데죠. 원금 손실 날 수 있는 이제 투자 상품 취급하는데, 우리 그 자본시장법에 보면, 예, 금융투자업이 이제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투자 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 이게 이제 자산운용회사를 얘기하죠. 또 투자 일임, 투자 자문, 신탁업, 이게 이제 금융투자회사가 되고, 기타 금융회사 보시면 1번에 이제 금융지주회사,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지주회사로 다 전환이 돼 있잖아요. 일반 은행들. 그러면 금융지주회사는 그 꼭지점에 있는 회사인데, 예, 주식이나 지분을 통해서 이제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반드시 금융 관련 자회사만 지배할 수가 있어요. 제조회사, 뭐 제조업체 이런 거는 이제 지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은행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금산분리라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이 있죠, 여러분. 이건 뭐다? 그러니까 예금 같은 수신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빌려주는 여신 업무만 취급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신용카드 회사, 할부금융회사 이런 데 아닙니까? 네. 밑에 또 뭐 등등 벤처캐피탈, 뭐 대부업자. 이 대부업자는 주로 누가 이용해요? 신용도가 떨어져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렵다. 그래서 소액 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한테 아주 고금리로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대부업자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금융회사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내가 돈이 부족하면 신용거래를 하잖아요. 돈을 빌리거나 또는 실물 주식을 공매할 때 이제 빌리는데 이런 걸 이제 빌려주는 고객이나 증권사한테 이제 빌려주는
그런 신용거래를 담당하는 데가 증권금융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단순하죠. 위에 요 관련된 이제 문제를 보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여기가 이제 은행이 아닌데 예금을 취급한다. 요 세 군데 있었죠, 여러분. 4번에, 예, 중앙에는 이거 특수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이에요, 은행. 자, 이제 우측에 가서 이제 예금성 상품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외우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금을 갖다가 그 1번에 보면 요구불 예금이다, 저축성 예금이다. 요구불 예금은 뭐예요? 만기 제한 없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저축성 예금은 이제 만기를 좀 정하는 거고, 또 주택 청약 관련 상품들이 그렇게 있고, 이제 2번을 보시면 여러분, 또 이걸 이제 특성에 따라 나누는데, 이게 이제 수시 입출식 상품이냐, 아니면, 예, 적립식이냐, 거치식이냐. 요거 종류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수시 입출식, 예, 보통예금, 저축예금, MMD, CMA, 이런 걸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돈을 마련할 때는, 이제 적립식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정기적금,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돈을 운영할 땐 거치식 상품에 거치식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정기 상품이 있고 특히 이제 니은에 거기 시장금리 상품 거기 5개가 나오는데 이 시장금리 상품이 뭐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세금리 연동 상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예금은 어떻게 돼요? 오늘 가입하든 내일 가입하든 그 이자율이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이 금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오늘 가입하냐 내일 가입하냐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달리 확정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시장금리 상품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CD, RP, 표지업. 여러분 그 세 개는 단기 운용할 때 만기가 짧아요, 여러분. 단기 운용 상품이고 그 다음에 금융채하고 후순위채도 이것도 이제 수익률이 매일 시장에서 달라지니까 시장금리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기 운영하는 겁니다. 채권은 만기가 길어요. 이거 대부분 장기채이기 때문에 장기 운영할 때 활용한다. 밑에 이제 예금인데 여러분 이제 대출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대출이 혼합되어 있는 상품.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상호 부금. 여러분 부금이 이게 개에서 나온 거죠. 개. 우리 이제 사적으로 개 하잖아요. 결혼계, 반지계 이렇게. 그 개가 뭐예요, 여러분? 개돈 붙고 한 명씩 목돈 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금에다가 대출이 혼합되어 있는 거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이너스 통장 잘 아시죠? 이것도 예금 통장이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 이제 저 같이 보고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 그거 이제 한 번 정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2번 문제는 역시 이제 외워서 푸는 거다. 그 4개 상품 중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만 묶으라는 거죠, 여러분. CMA 입출금 자유롭죠. MMD 당연히 자유롭고 저축예금도 이거 요구불 예금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상호부금은 아니죠, 여러분. 상호부금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는 만기를 정하고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금 성격하고 대출 일정 회차를 몰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아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그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이제 단독 문제로 여러분 예금 상품 중에서 좀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서 거기 이제 4가지를 이렇게 실어놨어요, 여러분. MMDA 이거 수시 입출식 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리고 목돈을 큰 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초단기로 운영할 때, 그러니까 투자처가 불확실해서 운영할 때가 마땅치 않을 때, 단기 운영할 때 적합한 상품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MMF하고 CMA하고 경쟁 상품이죠. 근데 이 MMDA는 확정금리 상품이에요, 여러분. 확정금리. 근데 MMF하고 CMA는 실적 배당이죠. 실적 배당.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 청약 상품이 있잖아요. 그럼 청약 상품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청약 예금, 부금, 저축. 그리고 이제 만능 청약 통장 그래서 종합저축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장지주택 마련저축 장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청약 상품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주택 청약 종합저축. 요게 지금 대세죠, 여러분. 종합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왜 만능이라고 부르냐면 아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소유, 가구주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다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민영주택 다 청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능이다. 이런 말 나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형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이거는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재형이라는 게 이제 재산 형성 목적으로 서민들이 이제 재산 형성 목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대상 보면 근로자는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사업자, 이제 자영업자라고도 얘기하죠. 3,500만 원. 여러분 우리 상품에서 이렇게 서민이냐 일반이냐 이렇게 서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구분할 때 근로자는 연봉 5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상품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1년마다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좀 이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서민들이 가입하는 게 재형저축인데요. 이게 이제 분기별 300만 원이고 이게 비과세 상품입니다. 근데 7년 이상 가입을 해야 그때부터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장기로 묶이는 겁니다. 인기가 없죠. 비과세. 그리고 4번에 여러분 비과세 종합저축은 아예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것도 대상이 나이로 보면 65세 이상. 나이가 이제 만 65세 이상. 그럼 나이하고 상관없이 장애인, 상위용사 뭐 등등 이런 대상들은 원금 5천만 원까지는 이게 상품이 제한이 없죠, 여러분.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어디든지 펀드 투자하거나 뭐 예금에 가입하거나 했을 때 5천만 원까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네, 여기 이제 위에 문제를 풀면서 좀 살을 붙여볼게요, 여러분. 자, 은행의 금융상품 중에서 여러분 ELD 이거 지금 판매를 안 해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죠. ELD가 주가 연동 예금이죠. 예금. 이거는 여러분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지금 은행이 요거 팔지 않고 ELS를 판단 말이에요. ELS. ELS는 이제 뒤에서 우리 볼 거고 ELD는 목돈을 운영하는 이제 상품인데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MMDA는 MMF, CMA하고 경쟁 상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실적 배당이 다 틀렸죠. MMDA는 확정금리 상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금액별로 확정금리가 달라요, 여러분. 500만 원 맞겠냐, 5천만 원 맞겠냐에 따라서 차등금리를 적용하지만 확정금리고, 그거 틀렸고, 이제 CD, 양도성 예금 증서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거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추가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있죠? 이거 이제 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청약 상품이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다고 다 가입할 수 없고, 1인 1계좌입니다.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자, 이제 4번, 이제 신탁 상품을 가볼게요, 여러분. 신탁. 신탁은 뭐, 은행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도 신탁 상품이 있고, 보험도 신탁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신탁은, 이게 투자 상품이죠? 실적 배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금융상품은 딱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정해진 이제 확정금리. 이자를 받는 거냐 또는 이제 수익이 달라지는 거냐 실적 배당이냐 두 가지인데 이건 이제 실적 배당이니까 손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신탁은 이 3자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제 위탁자가 있죠. 위탁자가 이제 고객인데 고객이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이게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에요. 근데 뭘 맡기냐?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 돈 이외의 것을 맡기면 재산신탁.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하고요. 그러면 이 수탁자가 고객의 금전이나 재산을, 이 권리를 이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그걸 이제 운용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운영해가지고 그 결과를 얘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수익자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수익자. 이것도 이제 고객인데, 근데 이제 신탁은 이게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자기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를 수익자로. 요걸 이제 참고로 자신의 이익이다 그래서 자익 신탁, 요걸 이제 타익 신탁. 그러니까 예금은 여러분, 예금이나 펀드는 자기가 가입하고 자기가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은 수익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3자 계약 관계. 요거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신탁의 개념에서 1번, 신탁이란 뭐냐? 그걸 이제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그 자리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이 신탁 상품은 전통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신탁법에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 실적 배당이다. 그러면 3번 자본시장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해놨냐? 기억해 보면 신탁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신탁재산, 또 그 인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탁법에서는 여러분 큰 틀에서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얘가 얘한테 맡기는 거, 얘가 이제 수탁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그거를 제한하고 있다. 요거 운용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하고 있다. 이유는 뭐냐면 자본시장법에서 신탁 자산을 처분은 이익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다 동그립니다. 시장 매매를 원칙으로 해요. 요거를 샀다 팔았다는데 얘는 잘 모르잖아요. 얘가 운영을 하니까 잘 모르니까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매매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시장 매매. 그리고 세 번째, 디귿은 뭐 상식적인 얘기죠.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운용자산을 뭐 편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다른 신탁하고 합해서 또는 자기 매매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신탁의 특징, 이제 법적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위탁자. 그러면 처음에 맡기는 신탁을 설정하는 이제 고객이 되겠죠. 이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처분하는 거다. 그래서 그 명의인이 누가 되냐 그러면 그 권리 명의는 얘로 바뀌는 겁니다.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명의인이 되고, 두 번째, 위탁자는 수탁자한테 이제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돈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그 권리 자체를 행사한다, 안 한다? 권리는 다 얘가 행사하는 겁니다. 얘가 직접 권리 행사 못 한다.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시하는 걸 이제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권리 행사 자체는 수탁자가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수탁자가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유일한 관리 처분자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유일한 관리 처분자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수탁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수탁자는 그 임무 수행과 권리 행사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수익자입니다. 위탁자가 아니고 얘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자, 재산 자체를, 이 재산은, 신탁 재산은 법률상 또는 형식적으로 보면 수탁자, 얘가 권리를 행사하니까 얘가 갖고 있지만 실질적 측면에서는 얘한테 귀속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재산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분리 운영해야 돼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신탁에 대한 설명. 자, 신탁 업무는 신탁법, 자본시장 법령, 그냥 자본시장법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의해서 운영된다. 자본시장법 규정상 신탁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신탁재산은 제한이 있다 없다? 거기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제한이 있다. 운용 방법도 제한돼 있고, 수탁할 수 있는 재산도 제한돼 있다. 그랬으니까 2번 틀렸네요. 세 번째, 위탁자는 수탁자한테 지시는 할 수 있죠. 근데 스스로 신탁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 행사는 수탁자가 하는 거니까 맞고. 자, 신탁 재산은 법률적 또는 이제 형식적 측면에서는 수탁자에 귀속되어 있으나 수탁자가 권리 행사니까 수탁자. 근데 경제적 측면, 실질 측면에서 보면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신탁에 이제 이중 소유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기 수탁자, 수익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요거 이제 말 바꾸는 거 그거 이제 잡아내면 되니까. 자, 신탁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기면은 이제 크게 여러분 신탁 상품을 금전신탁, 재산신탁 이렇게 분류를 해요. 뭘 맡겼냐 이거죠. 돈을 맡기면 금전신탁이 됩니다. 금전신탁은 대부분 특정 금전신탁이에요, 여러분. 특정이란 말은 뭐냐면 고객이 지시하는 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고객이 지정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 고객마다 따로따로 운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운영 결과하고 상관없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손해 볼 수도 있는데 항상 얘는 이제 신탁 보수를 취하는 겁니다. 신탁 보수.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연금 있잖아요. 노후에 대비하는 연금. 연금도 이거 신탁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연금 신탁.
실적 배당 형태로 운영하는데 연금은 참고로 여러분 노후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금 보장은 해줍니다. 원금은 보장해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연금에 가입하면서 내 돈을 어디에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시 못하죠. 그래서 연금은 불특정 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특정 금전신탁은 연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금신탁. 나머지는 다 특정이에요. 고객별로 맞춤식으로 운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신탁 그러면 그 세 가지 여러분 그런 말로 하면 재산신탁입니다. 유가증권을 맡기는 거. 그 다음에 금전채권을 맡기는 거. 여기서 주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금전채권은 방점이 금전이 아니고 채권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채권. 돈의 가치를 갖는 채권. 실물입니다. 부동산, 실물. 이거는 재산신탁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연금저축신탁 있잖아요, 여러분. 연금저축신탁. 요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개인연금이죠, 여러분. 개인들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이제 충분치 않을 때 개별적으로 이제 연금을 가입하는 건데 이 연금저축신탁은 이게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데 조건이 같아요, 여러분. 그 조건을 외워야 돼요. 자, 얼마까지 저축할 수 있나? 그러면 연 기준으로 1,8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연간 1,800만 원. 그러니까 형편되는 대로 1,800만 원까지 여러분 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기간을 두 개로 나눕니다. 적립기간, 연금지급기간.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최소 적립을 5년 이상 해야 돼요,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5년 이상은 내가 연금 적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적립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금을 타는 건데 그 니은 연금을 탈 때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죠. 5년 이상 적립이 돼 있고 그리고 나이는 최소 만 55세. 빨라도 5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그리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타면 안 되고 연금으로. 그러니까 5년, 55세, 10년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 연금 신탁은요. 세제 혜택을 주는데 비과세 상품은 아닙니다. 비과세 상품 아니에요. 다만 저율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최고 5.5% 연금소득세. 그 끝전이 붙은 거 여러분 지방소득세죠. 이제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그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세액공제 너무 많이 해주니까 최대 400만 원. 최대 400만 원에 12%. 그러면 여러분 단순 계산하면 400만 원에 12%면 48만 원이잖아요. 소득세 측면에서 48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해 총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가입하고 있으면 여러분 48만 원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현찰이 남는 거예요. 세액공제, 소득공제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4번, 이거 장기 계약이고 또 다양한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때문에 만기 전에 조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 중도 해지하게 되면요. 기타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해지 가산세는 예전에 연금은 여러분 이제 해지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폐지돼가지고 그 연금 신탁은 세금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 내는 거고 저율과세. 중도 해지하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 소득세. 중도 해지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데 연간 한도를 정해놨는데 그걸 초과해서 수령하겠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연금소득세,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자, 5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연금저축신탁. 자, 연금 수령할 때 과세한다. 맞죠? 근데 저율과세.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명칭은 연금소득세라고 부른다. 자, 분기당 6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냐? 아니죠. 600만 원이 아니고 분기 개념이 아니고 연간 1,800만 원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그거 틀렸고. 자, 적립기간은 최소 5년 이상. 그 다음에 연금 지급기간은 조건을 정할 때 빨라도 최소 나이가 55세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연 단위로 한다. 맞죠? 5년, 55세, 10년. 자, 만기 전에 연금 지급기간, 지급 방법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됩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도 됩니다. 자, 우측에 가서 재형 목적의 금융상품, 재형이라는 게 이제 재산 형성. 그래서 여러분 그 ISA 있죠?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신탁도 시험에 잘 나고요. 이 ISA 이것도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개인종합저축계좌, 흔히 이제 ISA. 자, 이건 뭐다 여러분? 하나의 이제 통장에 하나의 계좌에 이것저것 상품을 다 담는 거죠. 그래서 ISA는 펀드든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든 이런 게 이제 투자성 상품이란 말이에요. 또는 이제 예금, 적금 이런 게 이제 예금성 상품인데 이런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가지고 하나의 계좌에 담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발생한 이익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자,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임형하고 신탁형. 일임형은 뭐냐면 이 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잘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즉 금융기관한테 맡기는 게 일임형.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거예요. 직접 편입시키는.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1인 1계좌만 허용한다. 동시가입이 안 됩니다. 자, 세제 혜택을 주는데 비과세 혜택 그리고 저율과세합니다.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계좌 전체에 이제 통산해가지고 순이익의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저율과세. 통상 여러분, 우리 이자 소득세는 15.4%잖아요, 여러분. 소득세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15.4%인데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9.9%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일반형, ISA, 그러니까 일반형이면은 2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순이익의 200만 원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서민형은 400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줘요. 순이익 중에 400만 원은 세금이 안 나가고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만 이제 9.9%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형은 역시 똑같죠, 여러분. 개념이 근로자는 5천만 원, 사업자, 자영업자는 3,500만 원이 안 될 때, 이하일 때 서민형이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ISA는 여러분 이제 가입 자격이 낮습니다. 문턱이 낮아요. 거기 4번에 보면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농어민이든 다 대상이 됩니다. 다 대상이 된다. 다만 부자들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 있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그런 부자들은 이제 제외되고 그렇지만 않으면 근로자, 자영업자 또 농어민도 다 가입할 수는 있는데 다만 여러분 아까 세제 혜택을 200만 원까지 주냐 400만 원까지 주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 원, 3,500만 원 이하면 200만 원까지. 그 이상이면 그 이하면 400만 원까지. 예. 그게 넘으면 일반형 그래서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5번. 예, 이게 이제 납입을 어떻게 하냐? 한 번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간 최대 2천만 원씩 연간 2천만 원씩 총 1억까지 여기다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럼 5년 걸리겠죠, 여러분? 2천만 원씩 5번. 1억까지. 그래서 그 3년에서 5년 이런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세제 혜택 주는 것들은 의무 가입 기간이라는 게 대부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세제 혜택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ISA가 여러분 그게 시험에 잘 나는 거고요. 그 밑에 여러분 이제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래서 이제 소장펀드라고 그래요. 줄여서 소장펀드. 이거는 가입 자격이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영업자라든지 농어민은 안 되고요. 근로자. 근데 근로자도 서민 근로자.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 이거를 연간 600만 원까지 작죠, 여러분. 연간 600만 원까지. 이게 펀드입니다.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데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3번에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연간 600만 원까지 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연 600만 원에 40% 그러면 240만 원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비과세 상품이 아니고 소득공제를 받는 거다. ISA는 비과세 혜택, 일부 비과세, 나머지는 저율과세. 소득공제 이런 혜택은 없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ISA. 자, 신탁형과 일임형.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동시 가입 안 됩니다. 1인 1계좌. 자,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예, 일정 금액. 200만 원 있고 400만 원이 있다. 300만 원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200 아니면 400. 자, 편입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예금성, 투자성 상품에 한한다. 현재 보장성 상품 보험 있죠? 이 보험은 ISA에 이렇게 편입이 안 되고요. 예금성, 투자성 상품을 편입하는 거다.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통장이 몇 개 있냐, 이게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여러분. 통장 뭐 10개씩 이렇게 갖고. 지금 불편하기만 하다 이거예요. 하나의 계좌에다가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편리하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탁형은 4번. 금융회사가 가입자 지시 없이 편입 상품을 교체할 수 있겠다, 없겠다? 신탁형은 고객이 편입시키는 거잖아요. 계좌에 뭘 담을지 고객이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지시 없이 교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은 그 일임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임형은 고객이 부탁한 거니까, 일임한 거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예금성 상품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어떤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융상품은 1번에 보는 것처럼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자 소득, 주식은 배당 소득. 이 두 개를 금융소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세금이 붙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소득세죠. 소득세. 그리고 개인은 이제 주민세.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로 들어가는 세금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상품에 이제 또 농특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제 세금들이 있는데 일반 세율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자나 배당 소득은 15.4% 세금이 나가잖아요. 소득세 14% 그리고 이제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내는 거니까 1.4% 앞에서 15.4%. 그런데 이 세금을 안 내도 되거나 깎아주는 거. 그게 이제 가로 2번에 절세 금융상품이다. 이거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을 열고 해놓고 이게 비과세 상품이냐, 세액공제되냐, 소득공제되냐. 요걸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예,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절세 금융상품하고 절세 유형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여러분 연금 신탁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연금 신탁은 비과세 아니란 말이에요. 비과세가 아니고 저율과세,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지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연금소득세 내잖아요. 또는 기타 소득세.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됐죠. 퇴직연금, 또 이제 그 개인연금 이런 것들 세액공제 됩니다. 퇴직연금, 앞서 그 연금 신탁 있었죠? 그 개인연금 세액공제 상품이고 세액공제되고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예,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죠. 10년 이상. 거기다가 하나 표시해 놓고요. 10년 이상.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되는 상품이다. 종합저축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실 때 거기 비과세 상품 교재에 나오는 거를 쭉 열거를 해놨잖아요, 여러분. 예,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비과세 상품. 네, 이제 8번을 통해 가지고 8번부터 이제 보장성 상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장성. 그럼 보험 상품이 되겠죠?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물론 이제 재산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재산보험은 양쪽에서 다 취급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생명보험 회사가 손해보험 상품 취급 못해요. 그래서 생보사, 손보사는 별개고요. 재산보험은 동시에 취급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생명보험 이제 특징을 봐볼게요, 여러분. 구성 원리 그러면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보험회사가 이렇게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수의 법칙.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망보험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이제 사망 시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보험을 만들 때 그러면 암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냐? 사람들 100명 중에 몇 명이 사망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될 수 있는 데는 많이 조사한다는 겁니다. 대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조사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수지상등의 원칙 이걸 갖고 보험료를 책정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망률, 생명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에 근거해서 보험상품 만들고 보험금, 보험료 이런 걸 정한다는 거예요. 거기 수지상등의 원칙은 조금 이따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용을 보면 보험은 여러분 자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리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용, 만족 자체가 미래에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효용 인식 시점이 장래다. 사고가 나봐야 보험에 가입하길 잘했다. 이걸 인식하는 거지. 처음에 사고 안 나면 이게 그냥 비용이란 말이에요. 보험료가 비용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 수혜 대상이 보험은 상보상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신도 보호가 되지만 내가 남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타인이다. 그리고 효용을 화폐 가치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금이 돈으로 나오지. 예를 들어 화재보험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사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줍니까? 예, 화재가 났다 그래서 집을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가치를 계산해서 주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보험료로 체계를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제 다달이 내는 게 보험료죠. 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게 보험금이죠. 보험회사가 이제 주는 게 보험금인데, 자, 보험료는 그 예정 기초율, 그게 이제 세 가지, 이거에 의해서 이제 가격을 보험회사가 정해요. 10,000원이 좋겠다. 보험료 10,000원, 또는 뭐 15,000원, 이렇게. 자,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예정 사망률이 높을수록 사망자가 많으면 보험금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또 예정 이율은 낮을수록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낮다. 그 예정 이율이 낮다. 그리고 예정 사업비 그것도 보험료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를 높게 책정할수록 보험료는 비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업비를 높게 책정한다. 또 사망자가 많을 걸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운용 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된다. 두 번째, 가격 구성비 중에서 재료비 점유율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보험료는, 이런 건 좀 외워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 되게 생소하죠, 여러분.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순보험료는 나중에 피보험자가 사고 났을 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금 지급액을 말한다. 나중에 이제 돌려주는 돈이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그러니까 보험료 안에 보험회사 이제 경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설계사분들 급여 나가는 것도 이 비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비용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소진돼 버리는 게 부가보험료고요. 나중에 돌려주는 게 순보험료 부분인데, 이 중에 순보험료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돌려줄 돈이. 그런 뜻이고, 이윤은 사후적으로 발생한다. 사후. 그리고 그 이윤이 발생하면 보험 계약자한테 귀속시켜야 된다. 원칙이. 그래서 여러분 계약자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10,000원으로 책정해서 받았다. 근데 나중에 그 돈이 남으면 돌려주게 돼 있다. 보험 계약자한테. 그걸 계약자 배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당해주는 계약자 배당해주는 상품은 거의 없죠.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는 사후적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 일반 제조 상품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과자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그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거기다 이윤을 반드시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료는 이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윤은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받아서 예정 기초일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그게 나중에 남으면 그게 이윤이 되는 거다. 미리 붙이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윤도 보험회사 가져가는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 밖에 장기계약, 개발 고정비가 소액. 그러니까 이게 기초로 보면 반도체 뭐 이런 것처럼 뭐 공장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다 보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그런 것도 알아놔야 돼요. 밑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회보험. 여기 이제 생명보험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생명보험은 또 피보험자가 언제 보험금을 주냐 이거예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게 사망보험, 살아서 받는 게 생존보험, 살아도 죽어도 보험금이 나오는 게
혼합보험인데 그 종류들을 좀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 자, 생사혼합보험은 딱 하나, 양로보험밖에 없다. 양로보험. 그다음에 살아서 받는 게 교육보험, 연금보험. 느낌이 오죠, 여러분. 교육보험은 살아서 받는 거잖아요. 연금도 내가 살아서 받는 거니까. 근데 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은 사망보험에 들어가요. 근데 손해보험은 이제 물보험이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여러분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다 가입이 돼 있죠? 이건 의무보험이에요, 여러분.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처럼 이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죠? 세계에서 탑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국민건강보험, 이게 의료보험이잖아요. 자, 문제를 봐볼까요? 위에 문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생명보험 상품의 효용 인식 시점은 현재다, 미래다, 미래. 자, 보험 사고 여부에 따라서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냐, 보험 계약 기간 동안 살아서 받는 거냐. 그걸 이제 사고에 따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정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높았다. 그럼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겠죠?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사망자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윤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손실이 나는데 그럼 손실이 난다고 계약자한테 돈 더 내라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험료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자,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 밑줄 긋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제 나중에 돌려주는 보험금, 그리고 소진되는 경비 두 개의 총액. 이게 같아지도록 보험료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려면 10,000원이 돼야 되냐, 보험료를 10,000원으로 해야 되냐, 11,000원으로 해야 되냐. 이걸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수지라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걸 일치시켜서 보험료를 측정하는 거. 그게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수지상등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계약자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험료를 한 2번 내고 사고가 나면은 목돈 받잖아요. 근데 사고 안 나면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만들 때, 책정할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손해보험 상품 봐볼게요, 여러분. 손해보험의 특징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이 거기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손해보험은요, 물보험 아닙니까? 그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금액을 계약 당시 알 수 없는 불확정보험이다. 이게 이제 실손보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실손보장해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 얼마, 뭐 1급 장애 시 얼마 이렇게 정액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험금을 받는데 여기는 보험금액을 정하긴 정해요. 근데 화재보험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액을 만약에 뭐 1억으로 정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무조건 1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실손 보상한다는 거예요. 실제 피해 입은 만큼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준다. 실손 보상 또는 보장보험이다. 두 번째, 보험의 목적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없음 무효다. 이것도 여러분 화재보험으로 그냥 예를 들면 네, 여러분.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이 건물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물이잖아요. 그 가치 계산이 안 되면 보험금액, 보험가액 그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 2번 이렇게 산정하는 걸 보험가액이라고 불러요. 그걸 계산할 수 없으면 무효다. 세 번째, 계약 당시 약정한 보험금액 외에 피보험의 이익을, 그게 목적물이거든요. 보험가액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에는 금액이 2개 있어요. 보험가액은 뭐냐면 자, 이 건물, 내가 이거 화재보험 들겠다 그랬을 때 이 건물의 가치, 그걸 계산하는 게 가액이에요. 그럼 보험금액은 뭐냐면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보험금액을 최고 얼마까지 받을 거냐, 이게 여러분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 게 손해보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가치는 5억짜리인데 전소가 됐을 때 나는
10억의 보험금을 받고 싶어. 2배. 또는 5억 똑같이 받고 싶어. 2억만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험 금액을 가액과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대신 거기에 따라 보험료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보험료가. 네 번째, 보험금이 만약에 나갔다. 그럼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가 취득하겠죠.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거다. 그리고 5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손해보험의 종류를 보면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명보험이 아니잖아요. 손해보험이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상품. 자, 화재보험은 지진, 폭동, 노동쟁이 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거 맞습니다. 요거 그냥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냥 기억할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예견된 사고가 아니고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을 주는 건데요. 우연한 사고. 근데 뭐 지진이다, 폭동이다, 노동쟁이 이러면 여러분 보험회사 문 닫아야 돼요.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다 지급하면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뭐 홍수가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이제 우연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안 해준다. 두 번째, 자, 특정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보험은 화재나 해상보험과 달리 현대사회의 새롭고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보험도 아니고 해상보험 이런 건 좀 명확한 게 떠오르잖아요. 해상보험은 뭐 선박이라든지 또는 그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외에 특이한 거 그런 걸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게 특정보험이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컨틴전시 보험이라는 것은 전통적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특정 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컨틴전시가. 그런 거를 이제 목적물로 해서 만든 보험이다. 그러니까 뭐 날씨라든지 온도라든지 경기 결과 행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거 가입하려는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상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대상으로 상품을 만드는 걸 컨틴전시 보험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 기간은 이제 1년을 그래서 갱신해야 된다. 이게 틀렸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일반 손해보험은 1년마다 재계약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은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 있으신 분은 1년마다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마다.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1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최소 이제 3년마다 이제 갱신하는 그런 보험이 장기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험 기간이 1년이 아니고 이걸 늘린 거예요. 늘린 거. 3년 이상으로 늘려서 번거로움을 좀 없애주는 게 장기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장성 상품까지 좀 살펴봤어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